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 정말 역대급 모의고사였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들께 이제 오답 정리에는 골든타임이 있다, 항상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이제 학습자분들께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좀 당일에 오답 정리해라, 혹은 다음날 오답 정리해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제가 3모를 좀 풀어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래 좀 쉬어라 수요일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수요일날 뭐 오답 정리하라 뭐 이렇게 압박하진 않았어요. 물론 저는 수요일날 밤새서 32시간 동안 고1, 고2, 고3 모든 모의고사 분석 다 끝내서 전범위 94문항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 정리하실 때 좀 편하시라고, 그리고 오답 정리 늦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쉬셨으면 좋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시험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쉬었으니까 이제 머리도 좀 맑아졌고 이제는 오답 정리 좀 하시면서 산모를 좀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첫 번째 산모를 분석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육평 대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다만 산모 분석을 통한 육평 시험지 예측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산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출제를 한 거고, 육평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3월 모의고사의 모습을 보고 야, 육평에는 이렇게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오히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평가원 시험, 6월이죠, 6월. 평가원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산모를 분석을 하면서 야, 요 부분은 평가원스러웠는데 요런 행동 했으면 6평 때도 잘 할 거다. 혹은 야, 이거는 너무 평가원스럽지 못했던 지문이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좀 틀렸다고 해서 내가 평가원 시험도 못 볼 거야 라는 어떤 속단은 하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모는 산모일 뿐 교육청에서 출제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산모 시험지 가지고 나는 평가원 시험도 분명히 못 볼 거야, 혹은 뭐 나는 평가원 모의고사 공부한 게 전혀 모의고사에 지금 통하지 않고 있어, 뭐 너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더욱이 이 산모 요번 시험지는요 굉장히 좀 특이하고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점수가 실력에 맞는 점수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건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시험지 특성상 오히려 내가 굉장히 평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봤으면 더 당황스럽고 낮은 점수가 나왔을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냉정하게 문항별로 분석을 해서 본인이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나누셔야지, 그냥 전체 점수만 보고 와, 나 이거 1, 2월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3월에 어떻게 된 거야, 와, 나 못하겠어, 이거는 제대로 된 분석과 제대로 된 어떤 성찰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신의 어떤 현 상태를 시니컬하게, 그렇죠? 뭐 분석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내가 잘하고 있는 전략들도 바꿔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6월 3일 날 있을 평가원 시험에 있어서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본인이 잘하고 있는 건 스스로 알아주고 그거를 증폭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장점들도 뽑아내셔야 돼. 뭐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은 장점을 좀 더 뽑아내시면 좋을 것 같고, 점수가 또 좋은 친구들은 오히려 내가 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아니면 평가 모의고사에서는 어떠한 좀 약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히려 약점을 좀 뽑아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3모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는 상상상이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다만 문학은 중, 그죠? 독서도 뭐 중상, 엄매도 중. 선생님, 전체 난이도는 상상상인데 왜 파트별 난이도는 조금 짜게 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한 파트의 난이도만 좀 올라가도 80분 동안 45문항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침 8시 40분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가 상상상이라는 게 사실은 막 모든 문항이 미치도록 어렵고 막 이런 시험지가 아니야. 그냥 전체적으로 평이한데 어떤 특정 문제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면 갑자기 난이도가 대폭 상승하게 되는 거다. 그죠? 뭐 일례로 문학의 33번 문제 같은 거 오답률 1위 문제였죠. 그런 이제 문항이라던가, 아니면 독서에서 혈압 지문도 좀 까다롭고 쇤베르크 지문도 굉장히 어려웠다,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런 몇 개의 지문과 문제들이 난이도를 결국 상상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전체적으로 문학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으나 몇 개의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견해긴 하지만 문학은요 문제가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고 전 좋았는데, 독서 같은 경우는 조금 옛날스러운 느낌이 있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혈압 지문 같은 경우는 정보량이 갑자기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좀 옛날스럽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히 말을 할게요. 그죠? 그래서 문학은 중, 독서는 중상, 어쨌든 전체 난이도는 와, 미쳤다 미쳤어. 요렇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독서론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일단 첫 번째로 독서론은 범주화하고 비교 대조를 좀 잘 해냈어야 했다. 그러니까 범주화라는 게 결국에 순서를 잘 배치하고 상위 범주, 하위 범주를 잘 나누는 거죠. 서랍장을 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정보들을 알맞게 잘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동기, 자기결정성, 심리욕구, 요게 이제 좀 메인 테마의 어떤 개념들이 될 텐데 순서가 거꾸로죠. 욕구가 충족되면 자기결정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서 배치를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욕구 충족되면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이 높아지는 순간 이제 이 동기의 어떤 그 종류가 바뀌는 거죠. 무동기에서 외재적 동기에서 내재적 동기로. 그다음 외재적 동기는 또 하위 범주에 이제 뭐 외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내적으로 이루어진 조절 뭐 이런 식으로 또 범주가 나눠지는 거고 욕구도 기억, 니은, 디귿의 하위 범주로 나눠지는 거고 범주화 서랍장을 잘 만들어야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것들 자율성 욕구, 유능감 욕구, 관계성 욕구 이런 것들 비교 대조 잘 하시면서 공통점 차이점을 좀 뽑아내셨어야 하는 그런 지문이었고 지문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죠? 적정한 시간은 한 5분, 4분 30초 뭐 요 정도를 전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좀 하시면 괜찮겠다. 자, 넘어가서 저는 이 주제 통합 지문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지문 잘 해냈으면 저는 평가원에서도 주제 통합 지문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 만든 지문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죠. 비판적인 이해. 그쵸? 결국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글 같은 경우는 가지문 같은 경우는 이 쇤베르크의 범조성을 어떻게 좀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나지문은 쇤베르크의 범조성을 좀 비판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 이제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비판의 적절성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면서 결국에는 비판적인 이해라는 것은 가의 관점, 나의 관점, 가의 입장, 나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 가를 왜 비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이 비판이 적절한가? 너무 편향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서 사실 이 비판적인 이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너는 무조건 이 레보비치죠. 레보비치. 그 다음에 후설 뭐 이런 현상학 이런 것들 적용해서 무조건 쇤베르크를 비판하면서 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의 필자의 견해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의 필자의 견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나가 가를 왜 비판하는지를 여러분이 이 관점과 입장의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내는 거. 그게 이제 비판적인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가 많아요. 작년 6평, 9평도 그랬죠. 도덕문장 지문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영화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입장, 뭐 영화는 현실이다, 영화는 꿈이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 3월 모의고사 지문도 결국에 나가 가를 비판하는 그런 꼴의 지문이었다. 가와 나가 투닥투닥투닥 되는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비판의 포인트들을 이해하셔야겠다. 6평도 그렇게 여러분이 읽어내시면 되겠다. 나의 언어라고 제가 적은 거는 이 글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관념적이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뿌예요. 뿌예. 그래서 이거는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좀 쉬운 언어로 바꾸셔야 된다. 아, 그러니까 쇤베르크의 범조성이 짱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조금 언어들이 여러분의 언어가 쉬웠으면 좋겠어. 저는 너무 어렵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아, 그렇구나, 쇤베르크는 멋진 질서를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자, 나에서는 뭐래? 야, 그래봤자 질서잖아. 인위적인 질서잖아. 나는 뭐라 그러는 거야? 야, 그래봤자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질서일 뿐이야.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게 이제 우리가 6번 문항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야, 가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이 쇤베르크의 범조성은 야, 너무 멋진 새로운 질서야. 보편적인 질서야. 근데 나의 글쓴이는 이제 현상학, 있는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그래봤자 현상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의 인위적인 질서일 뿐이잖아.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좀 바꾸면서 글을 읽고 요약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3번 선지가 아주 멋지게 느껴지면서 좋은 문장인데 아주 콤팩트하게 모든 내용을 한 문장에 넣어버렸네 감탄하면서 답을 고르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주제 통합 지문을 여러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느냐. 긴 글을 짧게 압축하는 연습을 해봐. 가와 나의 말 그대로 주제 통합이잖아. 가와 나의 주제를 통합하면서 어떤 한 문장으로 콤팩트하게 바꾸는 연습. 그게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7번 비판적인 이해입니다. 결국에 가의 글쓴이가 반박할 만한 또 여기에서 스웬베르크의 관점, 나의 글쓴이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관점들을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관점과 입장에 대한 차이, 그죠? 이 비판의 적절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사회지문이죠. 사회지문을 우리가 보시면 일단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어야 돼. 채권, 주식, 그죠? 요런 단어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셨어야 되고, 그죠? 공모하고 사모 이런 거 나와 있다고 하지만 내가 배경 지식이 아예 없으면 현장에서 배경 지식을 다 이제 들어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제 채권 같은 거는 이제 또 법에서의 채권과 경제에서의 채권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가 좀 있었어야 됐고 공시 같은 거, 그죠? 이 공시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아. 배경 지식에서 공시가 없었으면 이 지문이 좀 힘들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표시해놨는데 공모 사모의 비교대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비교대조, 또 발행시장 안에서의 공모, 그지? 그리고 사모로 증권을 발행할 때 비교대조. 밑에 내려가서는 공시의 비교대조, 정기공시, 수시공시, 밑에도 있던데 공정공시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대조. 그래서 이 비교대조의 범주화를 잘하면서 공통점, 차이점 잘 뽑아내는 것이 중요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비교대조에서 너무 세부 정보들에 여러분들이 막 너무 집착해가지고 전체 글을 못 읽고 이 안에 정보에 익사해버리면 좀 위험하다. 그래서 비교대조 조금 거시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공통점, 차이점 아주 유연하게 잡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고, 그쵸? 혈압지문. 이거 정보량 너무 많아요. 정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가 어떨 땐 이렇고 인과 원인과 결과 이게 연쇄적으로 너무 연결되어 있더라고. 그쵸? 연결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례로 이거죠. 왜? 추론인데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정보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구체 여가의 양이 감소했다. 혈압이 하강하면 사구체 여가의 양이 감소했대. 왜 감소했니? 여기 있잖아. 요 위에 있는 정보를 찾아야 돼.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이 여과의 이유다. 그러면 여과의 양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사구체의 모세혈관 압력이 낮아졌다는 얘기다. 이렇게 정보를 연결해가지고 이 많은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연결하는 작업이 좀 필요했다. 정보량 너무 많았다. 얘도 마찬가지였죠. 얘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쵸? 요것도 결국에 정보를 연결. 이 안지오텐신 변환 요소, 요거에 대한 정보를 연결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많았다. 정보량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비타민 K 지문도 좀 생각이 나고, 그쵸? 여러 좀 정보량이 많았던 좀 한 3, 4년 전에 그런 지문들이 좀 떠올라요. 특히 여기 제가 물음표 쳐놨지만 갑자기 정보가 쏟아지죠. 여기서부터. 이건 작정한 것 같은데 이거를 여러분들 다 외우면서 읽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해하면서, 그죠? 증감 정보 좀 표시해 놓고 아이고 이거 증감 정보 분명히 출제되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중점을 좀 두시고 출제되면 다시 해당 문단으로 좀 내가 돌아올 필요성도 있겠다. 물론 기억이 나는데 돌아오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내가 기억하려는 강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넘어가셔서 이제 현대소설이죠. 현대소설 문제들이 굉장히 좋아요. 전 개인적으로. 자, 일단 전당포의 대머리 주인 이거 좀 의시시했어요. 저당 잡힌 사내, 그죠? 인셉션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사내가 계속 창고에서 일만 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문 열었더니 또 전당포고, 또 전당포에 맡기고 또 일하다가 또 문 열면 전당포고, 이런 또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에는 글이 길잖아요. 장면 단위로 좀 끊어야 돼. 거의 2000자 가까이 되는 글을 우리가
이제 다 뭐 분절해가지고 가져갈 수는 없고 장면을 좀 뚝뚝 나눠야 되고 세네 개의 장면으로 그 다음에 그 장면마다 인물의 심리하고 결부를 시키면 우리가 현대소설을 좀 안정적으로 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도요. 결국에 심리 자체가 뭐 처음에는 뭐 화도 내고 막 답답함도 느끼고 하다가 인해 체념하고 또 좀 이따 공포를 느끼고 이런 심리들을 잘 쫓아가는 게 중요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서술 방식 같은 경우는요. 뭐 서술자가 추측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제한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의 심리를 제시한 거지 추측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하고 있었고 그렇죠? 발작적인 충동 뭐 이런 거 전부 다 심리에 대한 문제겠죠. 왜 발작적인 충동을 느꼈는지 그지 수능하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죠. 좋아요.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이제 기행가사. 일단 고전시가는요 무조건 어휘입니다. 무조건 어휘고 적어도 이제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6평 때 오히려 좀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더 유리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산모 같은 경우는 EBS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6평은 EBS 작품들이 반영이 돼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저랑 뭐 마라톤에서도 그렇고 뭐 각자 여러분들 다 EBS 연계 대비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EBS 연계가 어느 정도 끝났을 때 6평에서 고전시가 내가 아는 고전시가 파트가 나와서 바로 즉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럼 산모보다 훨씬 더 쉬울 거야. 얘는 작품이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처음 보는 이제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떤 친구들은 이 가사가 기행 가사인지도 판단을 못하고 뭐 천석고항 같은 거 그냥 보고 이거 풍류인가? 그냥 간단한 풍류의 작품인가 보다 하고 접근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여정 견문 감상으로 이루어진 뚜벅뚜벅 걸어가고 이동하면서 무엇을 보고 감상을 서술하는 그런 기행 가사의 파트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평 때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아는 어휘들이 많아질 테니까 오히려 더 쉬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조금 밑줄 친 부분들이 결국에 여정 견문 감상이에요. 청룡포에 닿았구나 뭐 이동하는 부분들이죠. 운교를 걸어서 숲속에 앉아 쉬고 이거 다 요쯤 되면 아이고 이거 기행이네. 그럼 기행에서 중요한 건 뭐다? 여행의 어떤 과정, 공간이 이동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본 것들 그리고 본 것에 대한 감상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를 체크를 하셨어야 된다. 영산별곡 그렇죠?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거는 기행가사였다. 그죠? 그 눈앞에 아주 멋진 모습들에 대한 감상이 드러나 있는. 자 넘어가서 요 풍석이 수필이죠. 수필 같은 경우는요. 요걸 좀 기억합시다. 통념과 창의. 통념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창의는 말 그대로 고정관념의 좀 반대죠. 그죠? 좀 신박한 어떤 해결책, 깨달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멋있어요. 저는 뭐 이런 수필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과 집을 좀 분리를 하죠. 바람이 요동쳐도 결국에 집안에서 당신은 편안함을 느끼지 않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이제 글쓴이가 이제 김매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닌가. 편안함도 없고 요동도 없고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한다면 그니까 이런 거 구분하지 말라는 거야. 바람, 집, 요동, 편안. 야 너는 요동치는 그 안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 그거보다 한 수 위야. 요동도 편안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쵸? 야 너 대단하다. 요동치는 바람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 너는 한 수 아래야. 요동, 편안 전부 다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요동도 없고 편안도 없어.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멋진 어떤 깨달음. 그죠? 이렇게 우리가 통념과 창의로 좀 나눠서 읽는 것이 중요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념인 것이고 마지막에 성능자는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 여겨야만 경계를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창의니까. 그렇죠? 통념과 창의로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장 오답률 4위였는데 이게 오답률이 70%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이거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결국에 기행가사기 때문에 내가 본 것과 본 것에 대한 감상이거든. 만구가 아주 오랜 시간이니까 아주 오랜 시간 한결같이 차고줌이 있었던가 이거는
그 물에 대한 감탄이거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물, 그 변하지 않는 물에 대한 감탄이지 불변성을 끝내 알 수 없다라는 감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을 보고 물이 이제 물에 대한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정답 1번으로 좀 나올 것이다. 그렇죠? 23번도 마찬가지죠. 여정에 대한 선지. 그죠? 이제 여행 과정. 감상에 대한 선지. 이게 아쉬움이냐? 아쉬움이 아니었죠. 감상의 왜곡이었다. 이것도 여정에 대한 선지. 공간의 이동 과정을 생략하여 시상전개에 속도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거 이제 관동별곡에 그쵸? 2015년도 수능에서도 나왔었죠. 뭐 마야한 묘길생 안문자를 넘어디어 거기서도 비슷한 수능 선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선지가 좀 생각나는 여정에 대한 문항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깊은 산속이 어떤 공간, 여정이 될 거고 마주한 대상, 견문, 그죠? 비유적으로 예시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감상.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선지를 보면 감상이 아쉬움이 아니구나 좀 빠르게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죠? 고전소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인물관계. 요것만 좀 봅시다. 소대성, 소생, 소년, 백년가계, 그쵸? 사윗감 다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느낌 오시죠? 고전소설이 힘들었다면 요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전소설은 아주 천천히 읽어야 돼. 아주 천천히 읽으면서 이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셔야 된다. 여기 있는 딸아이, 소저 다 같은 인물을 지칭하는 단어잖아요. 밑에 채봉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부분에서 속도를 내시면 큰일 난다. 모든 글이 그렇지만 더욱이 고전소설에서는 가속도. 처음에는 천천히 읽다가 글이 점점 빨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관계 잘 파악하시고 발화 의도. 그러니까 이 인물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지를 파악하는 게 어려웠어요. 이런 거 있죠. 소생은 나의 이런 뜻과는 부합하지 않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쵸? 뭐 이거 결국에는 발화 의도가 뭡니까? 여기 있는 왕부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밑에도 결탄코 명을 받들지 못하겠다. 이 발화가요 조금 의도하고 주장이 숨어 있어요. 약간 간접적이란 말이야.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아 뭔데 안 가 이거 아니야. 아빠가 그러잖아. 야 내가 남자 데려왔으니까 나와봐. 뭐라 그러는 거야? 평소에 망령되면 너 오늘 왜 저래? 안 가. 발화 의도를 잡는 게 중요해.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도리가 없도다. 이게 너무 간접적으로 의도를 얘기하지 이제 직접적으로 의도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의도를 파악하는 게 고전소설을 빨리 독해하는 포인트가 된다. 다른 도리가 없다. 너 안 나오면 죽어.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화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오답률 정말 높았던 문항이죠. 현장 오답률 6위 문항. 그죠? 저는 얘는 여러분이 조금만 훈련하면 오히려 좀 우위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자, 많이 틀린 문제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도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거,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제가 얘기했죠. 고전소설에 이제 옛날 사람들의 말투는요. 기본적으로 근거와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앞부분에 근거가 한가득이야. 명분, 이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하고 근거가 너무 중요한 거야. 선비들은. 그죠? 이게 약간 선비 말투라고. 이렇기 때문에가 엄청 길어. 그래서 어쩌라고 주장은 뒤에 나와. 못하겠다, 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엄마 나 그 남자 못 잊어 싫어 하면 되는데 앞에 근거가 이만큼이야. 이 근거가 뭐야? 옛 고사야. 옛날 이야기, 중국의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하물며 옛날 이야기 속에 그 어린 소녀도 그랬는데 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죠. 태도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앞에가 틀렸죠. 자신의 결심을 끊임없이 되새겼음을 밝히는 게 아니라 고사, 옛날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발화해서 근거와 주장으로 나누는 훈련이 좀 돼 있다면 이 근거 부분이 지금 이거 옛날 이야기 고전소설이 이런 발화가 진짜 많잖아요. 옛날 초나라 왕이 5살 된 공주에게 그럼 자기 얘기가 아니라 공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 고사를 근거, 이유, 명분으로 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넘어가셔서 이거는 뭐 거의 정말 어마어마했죠. 현대시 상황과 반응으로 좀 나누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이런 가와 나, 시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애매하거든요. 그럴수록 너무 해석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구성 요소별로 분석만 해보세요. 아,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읽으셔야 되고 반응에 대한 문제였죠. 반응은 뭡니까? 어떠한 상황에서 드러내는 정서, 기분, 태도, 우울함이냐, 경이로움이냐, 회의감이냐, 권태로움이냐, 침울함이냐, 이 반응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그래도 좀 쉬웠네. 여기 어려운 단어들 막 자조라던가 경외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게 또 평가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건 좀 쉬웠지만 방심하지 말고 반응을 드러내는 단어들 있죠. 그런 것들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자조, 뭐 성찰, 구도, 그쵸? 뭐 신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겠다. 오답률 1위 문항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해합니다. 오답률 1인데 이 C가 공간이죠. 자, 이 말장난인데, 그죠? 항구 몇 개에서 그러면 공간이 지금 항구 몇 개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니까 화자가 항구에 있었냐 이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화자는 다른 곳에서 항구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화자가 이 항구 몇 개에서 인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이게 해설이 애매하더라고. 애매한데 어쨌든 뭐다. 이 C에서 화자가 목적지에 끝내 닿을 수 없어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곳에서 이 항구 몇 개 자체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맞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33번 문제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값다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답률이 거의 80%잖아. 그러면 이 오답률 80%의 문제를 뭐 우리가 나는 그 10%가 되겠어? 이럴 필요는 없다 이거야. 여러분들의 등급을 깎아먹는 문제는 다른 데 이미 있다 이거야. 그거부터 여러분들 오답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333 오답 정리를 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오답률 탑 15에 없는데 내가 틀린 거 3개부터 찾아. 그거부터 오답 정리하셔야 돼. 그게 너의 등급을 깎아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모의고사 끝난 다음에 모든 문항 오답 정리하지 마. 각자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5등급이 바로 1등급이 될 수는 없는 거야. 5등급이 전 문항을 다 오답 정리하면 이제 다 알겠어. 그럼 1등급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세 문제만 8점 되겠다. 2점짜리 2개에다가 3점짜리 하나면 뭐 7점이네. 내가 수학이 좀 약해 미안해. 7점. 혹은 뭐 3점짜리 2개에 2점짜리 하나면 8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그 8점만 더 맞아도 어떻게 된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 등급 구간 좀 봐봐. 여기도 봐봐. 그지? 6, 7점 차이잖아. 그러니까 세 문제만 맞추면 한 등급이 올라간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33번 문제, 오답률 1위 문제 보면서 이거 어떻게 맞춰? 이러지 말고 이건 됐고 오답률 탑 15 밑에 있는 거 그거 3개로 골라봐. 그 다음에 이거 3개만 더 맞추면 나는 한 등급 업이야. 이 마인드로 여러분이 오답 정리하라. 그래서 333 오답 정리에 대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3일 이내 너가 시험장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까먹기 전 3일 이내에 그쵸? 이 적어도 세 문제 그리고 그걸 30분 이상 깊게 오답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서 이렇게 현대시까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평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난이도 자체는 우리가 예측하는 게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그쵸? 일단 현장에서의 난이도는 무조건 어렵고요. 오히려 내가 현장 들어갔을 때 난이도가 쉽다라고 느끼면 망했을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현장에서는 적당한 이제 어떤 난이도 그리고 압박을 느끼고 큰일 났다.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야. 내가 1교시 끝난 다음에
오히려 조금 내가 애매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면서 아 어떡하지, 아 이거 너무 애매한 게 많았는데 이랬을 때 오히려 시험을 잘 본 경우들이 있고 딱 끝났는데 뭐야, 야 전혀 어렵지 않은데, 야 이거 평소답지 않게 뭐 모든 것들이 딱딱 다 맞아 떨어졌어, 이러면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난이도를 우리가 시험 중에나 혹은 뭐 시험 전에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단 말이야. 더욱이 뭐 유평 쉬우면 뭐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막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6평 뭐 작년에 난이도가 어땠고 그러니까 올해는 난이도가 어떨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공부법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6평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대를 해봐. EBS를 공부하면서 좋아, 3모에는 EBS도 연계되지 않았지만 6평에는 EBS 연계됐으니까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EBS에 있는 주요 작품들 잘 공부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고전시가 같은 거 해석 잘 외우시고, 그렇죠?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한 작품들은 해석을 잘 외우셔야 된다. 그리고 등급이 오히려 좀 3등급 아래 친구들, 4등급 이런 친구들은요, 평가원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4등급 아래는요, EBS 연계돼도 못 풀어. 심지어 EBS 작품 내 기억해도 못 풀어. 왜냐면 선지를 못 들어. 평가원 문제를 많이 분석하면서 그 선지들에 익숙해지셔야 EBS도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등급이 좀 높은 친구들은 기출분석이 이미 끝나 있을 테니까 EBS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등급이 좀 아래인 친구들은 EBS는 조금 선택적, 그죠? 그 다음에 평가원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좀 하시면서, EBS 같은 경우는 막 너무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루 한 지문 정도만, 하루 한 지문 정도 EBS 간단하게 보면서 주요 작품들 위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되겠고, 평가원 기출분석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독서 같은 경우는요, 아시겠지만 그 수능 출제 어떤 포인트, 그리고 실제 평가원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라고 얘기했어. 사고력이 뭔지 알아? 이게 5가지의 사고가 있는데,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감상적 사고야. 그 중에 이제 감상적 사고는 우리가 문학에서 좀 발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독서에서는 크게 3가지. 사실, 추론, 비판이야. 사실은요, 이제 말 그대로 what, 읽었을 때, 문장을 읽었을 때, 정보를 읽었을 때 이게 뭐야? 그리고 이게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아까 얘기했지. 조금 쉬운 말로 너가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무엇이구나. 쉬운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너가 사실적으로 이해한 거야. 그래야지 요즘 내용 일치 문제, 사실적 읽기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추론적 읽기는 뭐야? Y야, Y.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뭐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 있지. 그거는 내가 끊임없이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원인을 생각하는 거. 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사실적 읽기가 좀 돼야 추론적 읽기도 이제 되겠지. 3번째 뭐야? 비판이야. 아까 얘기했던 이 쇤베르크의 어떤 그 입장과 쇤베르크를 비판하는 입장, 그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어떤 하나의 입장이 다른 입장이 비판하는 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 그게 비판적인 읽기, 비판적인 사고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추론, 비판의 범주에서 글을 좀 읽으시면 돼. 이게 뭔데? 너의 언어로 바꿔보고, 왜 이렇게 되는데? 원인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편향적이지 않을까? 입장은 무엇이 있지? 어떤 입장과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평가원 세트를 좀 무한하게 반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세트, 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세트씩 이제 화작, 언매를 반복을 하고, 특히 이제 매체 같은 경우는 문제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설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좀 하셔야겠지, 그렇지? 다만 저는 뭐 평가원의 세트들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오히려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너무 뭐 엔제도 좋지만 너무 막 엔제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저 평가원 세트 다 풀었으니까 이제 엔제를 막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어떤 엔제가 좋냐 뭐 이럴 필요는 없고, 저는 평가원의 세트들을 많이 반복하는 게 좋고, 특히 내가 언매를 선택하겠다라고 이미 어느 정도 확신을 한 친구들,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 3모, 6평에서 언매 안 나와도 나는 언매 끝까지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개념 보세요. 그치, 뭐 1, 2월에 개념하고 지금부터 이제 문풀에 집중을, 세트 반복에 집중해라. 그렇기 때문에 나 지금 개념하면 안 되고 세트로 내가 지금 쳐야겠다. 일단 개념을 빠르게 보시면서
세트 병행하시는 게 좋죠. 세트 훈련도. 오케이.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베스트다. 오케이. 자, 오늘 제가 산모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말씀은, 결국에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산모에서 여러분이 시련을 좀 겪었다면 그거는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이다. 살아남았잖아. 지금 수요일날 시험 끝나고 지금 금요일이잖아. 이게 토요일 넘어가고 있는 새벽입니다. 토요일이잖아. 살아남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강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펜 드시고, 중요한 건 뭡니까? 6평도 아니에요. 9평도 아니고요. 수능이죠. 수능이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의 태도고,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이고, 지금 이렇게 넘어졌을 때, 혹은 뭐 내가 생각보다 시험을 못 봤을 때, 이럴 때도 일어나는 것이지. 잘 본 친구들은 또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되고, 그쵸? 그 모든 순간순간의 멋진 태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